이춘재가 화성살인 사건 9건을 포함한 14차례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30여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춘재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이 담긴 파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장장을 스캔에 오려 붙이는 방식이어서 실제 표창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발표 하루 만인 오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둔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오늘 밤 9시쯤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과 비슷하게 생긴 마로니의 나무 열매를 먹거나 만진 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밤 아니에요? 김진희 간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홍콩 경찰이 고등학생 시위대의 가슴에 권총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총알은 다행히 소년의 심장을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저희는 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지요. 그런데 이춘재가 살인 외에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횟수가 무려 30건에 이른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이 충격적인 자백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춘재는 10차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미제로 남아있는 9건의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5건의 살인 사건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최소 30건에 이른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춘재의 자백대로라면 화성 1차 살인 사건 전부터 구속될 때까지 8년간 최소 45건으로 2달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춘재는 경찰의 1차 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수사관과 프로파일러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추궁하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듣기만 하다 지난주부터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자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어쩔 수 없겠다며 언젠가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 당시 버스 안내양에 이어 성폭행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최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을 바탕으로 추가 성폭행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춘재가 자백한 추가 범죄들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온 나라는 지난 28년 동안 10차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고 보니 이 살인마는 심지어 화성 살인 사건 외에 5차례의 추가 살인도 내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살인마보다 더한 단어를 찾아야 할까요? 김태영 기자가 새로 밝혀진 살인 사건 전해드립니다. 이춘재의 처가로 가는 도로 옆 굴다리입니다. 1992년 4월. 당시 공사 작업자가 땅속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알몸 상태인데다 양손이 스타킹으로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뒤로 묶였고 반지 하나, 나체, 그 정도예요. 그러나 시신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 전인 1991년 1월, 택지 조성이 한창이던 곳입니다. 이춘재가 살던 원룸에서 차로 3분 거리도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당시 이곳 공사장 콘크리트 배수관에선 17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역시 속옷으로 재갈을 물렸고 양손은 뒤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두 사건은 이춘재가 연쇄 범행을 이어갈 당시 청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충북경찰로부터 두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아 이춘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수법과 비슷한 데다
이춘재가 결혼 후 청주로 이사온 1993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춘재는 처제 살인 말고도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이춘재가 3건의 살인 사건을 추가로 자백하면서 1988년과 89년에 잇따라 발생한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화성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으로 몸을 묶어두는 등 동일한 수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앞서 보신 자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이춘재는 1986년 군에서 제대한 이후 무려 8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화성,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낸 수원, 결혼 후 자리 잡은 충북 청주에서 쉼없이 범행을 저지른 게 됩니다. 역대 최장기 살인마로 꼽힙니다. 정현우 기자가 이춘재의 범행을 분석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에 따르면 범행 기간은 8년에 이릅니다. 1986년 1월 군에서 제대한 뒤부터 1994년 1월 구속되기까지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 충북 청주시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성이 출생지라면 수원에선 고등학교를 다녔고 청주는 결혼 뒤 정착했던 곳입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2년 3개월, 강호순이 3년 동안 서울 서남부와 경기 남부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범행 기간도 길고 범행 장소의 범위도 넓습니다. 또 이춘재는 처제를 포함한 15건의 살인사건, 30건이 넘는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가장 낮은 형량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이춘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강력범죄를 일으킨 흉악범으로 기록됩니다.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수법, 지능 또는 교활함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내 범죄에서는 가장 극악스러운 모습이 발현됐다. 다만 이춘재의 자백을 바탕으로 여죄를 확인하는 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남아있는 수사 자료가 거의 없는 사건도 있는 데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춘재는 전 국민을 경악해 한 이런 내용의 자백을 경찰 수사관과 프로파일러 앞에서 한치의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서에 범행 장소의 약도까지 직접 그려가며 진술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영화에서 범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곳을 직접 약도까지 그려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감은 그가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태포가 다 있었긴. 영화가 아닌 현실 속 연쇄살인 용의자인 이춘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프로파일러 앞에서 진술서에 범행 장소를 그리며 당시 범행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의 동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대할 적에 특이사고 울었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특별한 동력이 없었으니까. 이춘재는 자백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방 근처에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단련한 것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자백 이후 이상 행동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이춘재 이감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교정당국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올 경우 절차에 따라 이춘재의 이감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춘재의 충격적인 자백을 취재하고 온 정책사회부 최석구 차장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재가 입을 열면서 또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요? 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춘재가 경찰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부인한 게 아니라 가타부터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탐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현장 증거물에서 수거된 이춘재의 DNA 검사 결과와 청주 추가 범행 정황까지 들이미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봅시다. 이춘재의 범행이 총 45건에 이른다면 경찰이 이춘재를 44번 놓쳤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잘 숨은 건가요? 아니면 못 잡은 건가요? 네, 이춘재가 신출 규모를 했다기보다는 경찰이 못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요.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청주 살인 사건에서는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 스타킹을 비롯해서 피해자들의 소지품으로 양손을 묶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당시 사건들의 연관성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을 때도 범행 수법은 닮아 있었는데요. 담당 형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필요하신 분 와서 서류 연락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구속돼 있잖아. 조사를 해야 되잖아. 면접. 하지만 공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공소시효를 넘기게 됩니다. 참 이 정도 되니까요. 오히려 잡힌 한 건이 궁금해집니다. 이춘재가 잡힌 처제 살인 사건은 그러면 다른 살인 사건하고는 뭐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예, 차이가 있었죠. 처제 살인 사건 때는요. 이춘재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가출하자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제 살인을 암시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범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 피해자들은 이춘재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목격자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몽타주가 제공이 됐다고 할지라도 용의자는 이춘재라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또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나 강호순과 비교하면 또 다른 점이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용어는요. 3곳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고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관성이 없을 때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유영철과 강호순, 이춘재가 대표적 연쇄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범행 기간과 패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살인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화성살인범은 죽거나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유영철은요.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제까지 15명을 살해한 이춘재는 8년이란 아주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자백은 했어요.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춘재의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이어서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찰이 이춘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14건의 미제 살인 사건은 물론이고요. 30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말대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성폭행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이춘재의 성도착증 가능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번엔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낼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군요. 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 과정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냐도 논란이죠. 정경심 교수가 증권사 직원과 동양대 PC를 가지러 내려갈 때 조국 장관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의 차량을 타고 동양대 연구실로 향한 건 지난 8월 31일 늦은 오후입니다.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빼내려 가는 길이었는데 당시 차량 안에는 정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2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과의 2차례 통화에서 증권사 직원과 같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에게 늦은 시간 동양대에 가는 이유를 묻지 않아 의아했다며 하지만 상명하복 관계에서 물어볼 수 없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의 건강이 악화돼 증권사 직원과 함께 동양대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 두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컴퓨터를 반출하게 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도 PC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장관 측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널에 있는 정 교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문제가 되는 정경심 교수의 통화가 또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펀드 운용사의 보고서를 보여주며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죠.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 관계자와 통화한 이후 이 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블라인드 펀드란 개념을 처음으로 떠올린 시점이 8월 중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관계자에게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가 지난 8월 15일 인터넷에서 블라인드 펀드를 검색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음 날부터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시할 펀드 운용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조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초안에 블라인드 펀드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8월 21일 해당 문구가 추가되면서 최종본이 완성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종본 완성날 펀드 운용사 코링크 임직원들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낮 12시쯤 코링크 이모 대표에게 전화를 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화 통화 이후 펀드 운용 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란 문구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 초안과 최종본이 각각 파일 형태로 조 장관 청문준비단에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문준비단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국 장관 부부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표창장의 원본 제출을 미뤘죠. 검찰은 애초에 표창장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조가 맞다는 건데 그 근거는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에서 최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년 번호가 발급 연도로 시작하는 통상적인 총장선과 다르게 어학교육원 표기 뒤에 발급 연도, 1년 번호 순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특히 문제의 두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의 위치와 기울기, 공백 간격 등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특정한 날짜에 시간 순서대로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를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여러 의혹들은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위조 시점 등을 볼 때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합격을 위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첫 소환 조사에서 정 교수가 어떻게 반박하고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 펀드가 인수한 회사에 자금 조달 역할을 한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이 증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외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 처리였다고 해명했는데 강병규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올해 6월 WFM에 20억 원을 대출해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지난해 7월에는 투자 컨설팅 회사를 통해 WFM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상인은 증권사 인수를 신청했지만 대표의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심사가 중단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 말 심사가 재개됐고 심사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언급됐는데도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심사에 참석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실에 민주당 의원들이 승인을 빨리 하라고 질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이 승인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원과 압력을 통해서 증권사 인수 승인이 이루어진 게 아닌지 의혹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의원실은 당시 증권사 노조가 신속한 승인을 요구해 대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왜냐면 금감원에 확인하는 건 국회 의무사항이에요. 300일이 지났는데도 금감원이 적폐수 심사에 대해서 그거를 문제 해결 안 해준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실도 심사 지연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특정 회사를 위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조국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위조됐다는 의혹이 있죠. 이 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채널A가 모두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와 발급 번호가 같은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11년부터 발급한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27건의 증명서는 동일한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이 2013년 7월 발급받은 증명서는 양식은 물론이고 제목도 다릅니다. 특히 증명서 왼쪽 상단에는 그해 발급된 첫 번째 증명서를 뜻하는 발급번호 2013-001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발급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도 2013-001로 표시돼 있습니다. 인턴 활동 증명서든 활동 예정 증명서든 발급 번호는 중복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서울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활동 예정 증명서가 발급된 점과 발급 번호가 똑같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예정 증명서의 존재를 공식적인 그 발급 체계 내에서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크다. 합리적 의심이 된다. 석연찮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2017년 10월 조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학을 위해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는 4년 전 예정 증명서와 양식이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센터 직인이 등장한 것과 센터장 이름입니다. 서울대는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에 적시된 논문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도 예상대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조 장관 일가에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그 개수가 논란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절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 건의 압수수색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야당은 불법 부정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어졌다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인권 침해라는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여당은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장에서 2차례나 수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을 재발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도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여야는 오는 15일과 17일 법무부 국감과 대검찰청 국감에 각각 출석하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딸의 논문 의혹을 감추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민정수석실에서 미성년자 논문 실태를 조사하던 교육부 조사팀을 청와대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직원들 교육부 직원 불러서 조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나는 무관하다는 걸 빨리 밝혀달라. 이것 때문에 교육부 직원들 부른 거죠? 통상적인 점검으로 알고 있고요. 딸의 논문 적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입니다.
또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노한준 교수가 부산대 병원장 공모에서 탈락하자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차관을 만나 경위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불공정한 장학금 수여 등으로 인해 조 수석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조 수석의 의견으로 부산대 병원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게 됐다. 교육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례적 방문인 점은 인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찾아온 적도 없고 오라고 할 적은 많은데 그래서 참 세상 많이 변해지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를 향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경위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의혹을 조사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퇴짜를 놨습니다.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한 논의를 뺀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수사 등 검찰권 남용,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포라든지 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피의 사실을 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핵심 관계자에 이어 진보단체 일부가 조국 장관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꽃들이 놓여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고발한다는 피켓을 든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 등을 고발했던 투기자본 감시센터 관계자들입니다. 센터 측은 조 장관과 아내 정 교수 등 일가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조 장관이 6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FM 대표가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55억 상당의 주식과 웨스CNT가 대여금 명목으로 오촌 조카에게 전달한 10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패의 문제입니다. 진보나 또는 보수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조국이 이 사건의 주범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SNS를 통해 조 장관이 물러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김경일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에 이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보단체 핵심 관계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해왔지요. 그런데 집회 당시 민주당 깃발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중앙당 차원에서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이 주도한 집회로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랬다는데 이 지침이 오히려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강재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수많은 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단일 이슈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촛불 집회에서 당 깃발을 들어도 되느냐는 당원들의 문의에 당 깃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촛불 집회 하루 전날 이해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촛불 집회 참가를 안내하는 경남 마산 지역 포스터에도 민주당 표시는 없지만 문의받는 사람은 당 지역위 사무국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뜻을 살리고 관제 데모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예, 내 목젖을 쳐라입니다. 흔히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목젖을 쳐라. 무슨 뜻인가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결기 있게 검찰에 나갔죠.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국회 회의를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자 황 대표가 자진 출석한 겁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죠.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내 목을 쳐라. 결기가 확 느껴지는 표현이긴 하네요. 예, 저는 이런 장면을 연상했습니다. 치십시오. 뭘 망설이고 계십니까? 어서 제 목을 치십시오! 그런데 이런 비장한 모습과는 달리 5시간 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황 대표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라. 기껏 나가놓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나가놓고 5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목을 쳐라가 아니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내 목젖을 쳐라.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바로 묵비권 행사할 거면 뭐하러 갔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면서 검찰에 그럼 왜 나간 거죠? 정치권에서는 선수 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만 조사를 받을 테니까 다른 사람 나가지 마라. 그랬죠. 의원들한테 그랬죠. 이미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당대표인 내가 먼저 가야지. 예, 다시 말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려하자 황 대표가 생색을 내려고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황 대표는 오늘 진술 거부권 자체도 수사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답게 당당하게 조사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빛바랜 영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얼굴이 보이네요. 예, 어제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군인만 나왔던 행사와 달리 어제는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됐는데요. 이 행사를 연출한 사람이 바로 탁현민 의원입니다. 탁 의원은 오랜만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며 어제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니 본인은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했는데 이 기자는 왜 영혼이 빛이 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예, 어제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어제 행사에 전격 공개한 F-35A 전투기 때문에 북한이 고강도 무력 시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탁 의원 입장에선 영혼까지 갈아 넣은 행사가 퇴색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아니 탁 의원은 그런데 올해 1월에 청와대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대통령 행사를 맡고 있나 보죠? 네. 지금 탁 의원의 관심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또 다른 행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아세안 정상회담 열리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 네. 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행사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볼거리가 아니라 확실한 비핵화 실현이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앞서 소개한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포함해서 쇼는 이제 그만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까지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잠시 뒤인 밤 9시를 전후해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희 기자 연결합니다. 공국진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지만 현재는 많이 약해졌는데요.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강풍 반경 180km의 소형 태풍으로 현재 시속 35km의 속도로 북상 중인데요. 1시간쯤 뒤엔 밤 9시를 전후해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오전쯤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엔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전남 고흥 253.4mm를 최고로 신안 앞에도 221.5mm, 경남 사천 174.mm, 경북 포항 163.3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완도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시가지 도로가 물에 잠기고 고흥에는 농경지 100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전남에서만 13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2만 7천 척이 넘는 어선들이 긴급 피항했고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석 기자, 지금은 비바람이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용두암 해안에 나와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치기를 반복 중인데요. 지금은 잠시 비가 멈추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8시를 기해 제주 전 지역에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때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 기준 강수량은 한라산 윗세오름 331mm를 비롯해 성산 142mm, 제주 134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에선 초등학교 지붕이 돌풍에 날아가 2층 교실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서귀포시 성산읍에선 목장 마구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거나 파손돼 이재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지금까지 14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제주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고 69개 항로에서 여객선 110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낮까지 100에서 300mm, 많게는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기상청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안가와 저지대 출입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용두암 해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22일 만에 또 도발을 했는데 이번엔 위력이 다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 쐈던 단거리 미사일과는 달리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 내용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11분쯤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최대 고도는 910여 킬로미터로 4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바다에서 발사된 만큼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북극성 1, 2 이런 거 발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유사한 계열하고 지금 재원 특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지난 7월 공개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잠수함 진수가 안 된 만큼 바지선에 발사관을 싣고 바다로 나간 뒤 물속에 가라앉혀 수중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는 단분리도 비행 중 이뤄졌습니다. 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오는 11월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근거해 일본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SLBM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SLBM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쏘아 올린 북궁성 계열의 SLBM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2,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영토인 괌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사흘을 앞두고 왜 이런 도발을 한 건지 유승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계열 미사일은 80도 이상의 비정상적인 고각으로 발사돼 450km를 비행했습니다.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잠수함을 일본 해상 경계까지 이동시킬 경우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다 보니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国連決議違反であり、厳重に考慮し、強く非難します。 SLBM은 잠수함으로 은밀히 이동시키면 탐지가 쉽지 않고 핵을 탑재하면 도시 한 개까지 날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미국이 오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것에 북한이 SLBM 발사로 맞불을 놓은 셈인데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에 관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시 핵개발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미는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국회 국방위원장이 가족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둔 공식 시찰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보통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시찰을 가진 않죠. 이민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여행차 제주에 온 안규백 위원장이 갑자기 방문해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 위원장 부인과 3명의 아들도 함께 부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해부대에 파견됐던 최영함에 오르는 등 기지에서 수시간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문에 간 공식 시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시찰 갔지. 아니 국감 앞두고 한 것이죠. 가족도 같긴 갔죠. 국회 국방위 차원의 제주 해군기지 시찰은 오는 18일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추가 해명 요구에 안 위원장 측은 평소 친분이 있던 최영함 함장의 요청으로 부대를 방문했다며 격려와 제주기지 민원 청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영함은 위원장만 승선했고 가족들은 기지 내 박물관에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장이 가족과 함께 명절 연휴 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휴식을 방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40건 넘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춘재에게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춘재 가족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졌던 주장이 나왔었죠. 실제 화성 땅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화성시에는 땅값이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몇십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가요. 자, 이춘재 재산을 받아내려면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엔 부합할 수 있지만 범행 뒤 10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배상받을 방법 정말 없는 건지 제가 더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 가해자가 밝혀진 시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 기산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범을 알 수 없던 기간은 계산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춘재가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해자의 권리남용이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부실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춘재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30대 가장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싸운 이유, 생활고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집 현관문에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37살 임모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건 건 오늘 오전 8시쯤. 아내와 다투다 가족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내와 5살 아들, 4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 씨는 자해를 한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임 씨는 집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생활고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찌르기도 했습니다. 112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채와 자주 다투었다라는 그런 언동이 있습니다. 아저씨 참 착했어요. 말도 없고 쓰레기 엄청난 쓰레기 내가 보면 다 갖다 버리고 시장도 같이 갔다 오고. 병원에 옮겨진 임 씨는 위중한 상태로 현재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내와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임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중국은 어제 건국 70주년 국경절로 축제 분위기였죠. 홍콩에선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권총을 겨눕니다. 총구가 번쩍하더니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총격. 총탄에 맞은 남성은 뒷걸음질 치다 쓰러집니다. 피해자는 18살 고등학생 시위대로 현재 언론에 따르면 실탄은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지만 폐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 이후 20대 여성이 경찰의 빈백건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데 이어 처음으로 실탄에 맞은 피해자까지 나오자 시위대 측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If you will not hear our voices now, we will ensure that the new government that shall soon replace you will avenge for every single atrocity you have committed against us. This means war.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에는 오늘 시위대 수백 명이 찾아가 경찰의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홍콩 경찰 측은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까지 가세해 일제히 중국 중앙정부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천안문 빅쇼를 총알 한 방이 덮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가을이다 보니 길거리 곳곳에 가로수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그중에 밤과 비슷하게 생겨서 문제가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공원이나 길가에서 흔히 보이는 마로니에 나무. 이 마로니에 열매가 요즘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우리에게 익숙한 밤과 흡사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로니에 열매, 과연 밤과 어떻게 다른 거고 먹었을 때 위험한 건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913년 네덜란드에서 고종 황제에게 선물로 보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마로니에 나무. 요즘은 전국 각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고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도 이 나무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네, 마로니에 공원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큰 마로니에 나무도 보이고요. 마침 마로니에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정말 밤과 흡사하게 생겼네요. 밤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땅에 떨어진 마로니에 열매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거나 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 이거 참는 거야. 이거 봐요. 똑같잖아. 똑같이. 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밤이 왜 이렇게 크지? 이 밤 끝자나 떨어진 게 나무 밑에서 보면은 떨어져 있는데 밤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밤 아니에요? 밤과 꼭 닮은 마로니에 열매.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살짝 깨물어 봤습니다. 이게 생귤밤은 생밤도 먹으면 단맛이 있는데 마로니에는 상당히 씁니다. 먹을수록 계속 쓴맛이 올라옵니다. 마로니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중에 마로니에 열매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고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만져갖고 알레르기처럼 일어나고 병원 간 애들은 있어요. 마로니에 열매를 먹거나 만진 후 복통이나 피부 질환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를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열매의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마로니에 열매는 탄닌, 사포닌, 글루코사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밤으로 착각하시고 드시는 경우 홍조, 가려움, 열감, 복통, 설사, 호흡곤란과 같은 알러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은 뾰족한 꼭지가 있지만 마로니에는 꼭지 없이 전체가 둥글고 매끈합니다. 우리나라 밤나무는 연한 갈색이면서 끝이 뾰족하고요. 마로니에는 짙은 갈색이면서 훨씬 더 뺀질뺀질하죠. 그리고 이제 열매 표면을 보면은 우리나라 밤나무는 밤송이가 가시가 많이 나 있는데 마로니에는 열매 표면에 가시가 드문드문 있고요. 그럼 열매 속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라보면 밤과 마로니에 모두 비슷한 노란빛인데요. 하지만 두 열매를 익히면 색깔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마로니에 알맹이가 밤보다 더 짙은 노란빛을 띨니다.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마로니에 나무. 그러나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나무입니다. 따라서 모양 구별만 주의 깊게 한다면 가로수로서 손색이 없는 나무입니다. 김진희가 한다. 김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보훈처는 전투 중 다친 전상 대신 공무 수행 중 다친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이 소년 팬의 사인을 외면했다는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민공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소년이 이강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던 이강인은 팀 동료 소브리노가 알려주자 그제야 손만 흔들어주고 맙니다. 무심한 표정인 이강인의 모습에 갑자기 나를 찍고 있는 것이냐는 근거 없는 자막이 실리고 이후 소년과 사진 촬영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인이 카메라를 의식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강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년은 사진 촬영이나 사인이 아닌 돈벌이를 위해 유니폼을 요구했고 구단의 지시대로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 소년의 태극기에는 내 꿈, 너의 셔츠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라는 증언을 올리며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U20 대표팀 귀국 행사에서도 팬들과의 교감에 앞장섰던 이강인.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팬들로부터 외면당해 고사 위기에 몰렸던 씨름이 요즘 젊은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훈한 외모와 모델 같은 몸매로 순식간에 씨름장을 런웨이로 만드는 선수들. 여심도 삿바처럼 꽉 붙잡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평범한 씨름 영상이 조회수 170만을 돌파해 화제인데 젊은 여성들의 지지로 상승세가 멈출 줄 모릅니다.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씨름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놀랬어요. 과거 힘을 앞세운 승부로 외면받았던 씨름. 몸짱의 시대를 맞아 특히 근육질 몸매가 빚어내는 기술 씨름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잘생기고 몸 좋으면은 보게 돼요. 요즘은 몸 좋으면 다 찾아보니까. 씨름의 매력에 빠진 여성 팬들은 다양한 댓글을 남기며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은 못했고요. 덜떠름하기도 하고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급상승하는 인기에 고무된 선수들은 팬층이 넓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그런 것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심에 포착된 씨름. 제2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태풍 미탁의 상륙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부터 시작된 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강한 남부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태풍 미탁은 잠시 뒤 10시쯤 목포 부근에 도착해 남부 내륙을 통과하겠고 내일 아침 8시쯤 영덕 부근 동해상을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에 딸려오는 비구름대가 무척 좁고 깁니다. 매우 강한 세력의 비구름대가 남부로 유입돼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밤사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남과 영동 많은 곳에 최고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영서와 충청, 호남에는 최고 15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 서울과 경기 지역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더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강원 영동의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까지, 또 중부와 남부 내륙은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기상정보 확인하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와 일부 도서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80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개천절인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태풍이 와도 150만 명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조 장관 지지 집회도 예정돼 있죠. 150만 명, 200만 명, 서로 4편이 더 모였다는 숫자 경쟁. 조국 대전에 태풍이 지난 뒤 이런 갈등의 골만 남아선 안 되겠죠. 내일도 뉴스에입니다.